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굉장히 비슷해요.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시고 병원에 실려오시는 환자들이 많대요.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순은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이에요.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돼서 판매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또한 이 쑥 자체에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쑥은 잘못 먹었다가 맹독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갈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시골 마을에서 쑥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 7명이 쑥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이에요. 도대체 왜 그들은 응급실에 실려간 걸까요? 봄이면 향긋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많이들 드시는 쑥이 사실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한다는 건데, 잘못 알고 드시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쑥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쑥의 효능,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어떤 것이 있는지 쑥을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의 종류가 40종이 넘고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어서 채취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굉장히 비슷해요.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시고 병원에 실려오시는 환자들이 많대요.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순은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이에요.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돼서 판매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또한 이 쑥 자체에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 복통이나 설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임산부가 쑥을 드시면 자궁 수축을 유발해서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쑥의 독성은 봄에 채취할 때보다 여름에 채취한 쑥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돼요. 쑥의 독성으로 인해서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나 콧물, 눈물이 많이 날 수가 있고, 두드러기나 복통의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심하면은 호흡곤란도 생길 수가 있겠고, 평소에 복숭아, 사과, 해바라기, 국화과 식물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시는 걸 당부드려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도 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쑥이 몸에 좋다고 해서 계피나 대추 또는 약재 같은 걸 넣어서 차로 끓여 드시기도 하고, 물 대신 드시거나 쑥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평소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한의학 쪽에서는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매운 성질을 갖고 있는 식물이라고 해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쑥을 저렇게 드시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열이 발생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게다가 열은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 열로 인해 혈압도 올라갈 수가 있겠고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쑥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우유예요. 요새 쑥을 이용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로 쑥 라떼 같은 것도 인기가 높은데, 쑥의 효능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전부 사라지게 돼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과 결합해서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쑥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크게 소용이 없다니 굉장히 아쉽죠.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유 대신에 아몬드유나 오트밀 같은 대체우를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쑥은 이렇게 주의할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쑥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쑥의 효능 4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쑥의 효능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요.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돼서 왔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쑥은 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특히 쑥은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붙여 감염을 방지하거나 우리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되고, 이러한 쑥의 사용법은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또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항염증 효능은 쑥에 함유된 타닌 성분 때문인데, 타닌은 몸속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해요. 항염, 항알러지 작용으로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우리 혈액 정화 작용을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해줘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죠. 이뿐 아니라 클로로필은 혈액 내에 해로운 병균을 제거해주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줘요. 두 번째 쑥의 효능은 당뇨 개선에도 탁월하죠. 쑥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고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합니다.
예방해주죠.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쑥 추출물을 먹고 난 후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간에서는 포도당의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촉진을 해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실제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가 크게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 사실도 밝혀졌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성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네올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시네올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췌장의 베타서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의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시네올 말고도 쑥에는 이눌린,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 쑥의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네올은 특유의 향을 내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시네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특히 이 손발이 찬 수족 냉증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서 생리통, 생리불순 등 여성질환을 완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죠.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궁의 기능도 강화해주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쑥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쑥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나 숙변 제거에도 탁월해요. 또한 시네올은 위장점막의 염증도 완화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제거해서 소화장애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우리 장에 있는 점막도 보호해주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타민 C도 장내 유해균을 제거해주고 장내 환경도 건강하게 해줄 수가 있죠.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쑥을 섭취하셔서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쑥을 드실 때 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데 쑥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쌀이에요. 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쑥떡 아닌가요? 어릴 적 쑥개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쑥떡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음식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당뇨도 많이 생기고 혈당도 오르는 것을 염려해서 쌀밥을 줄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쌀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쌀은 70% 이상이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 원료죠. 이 녹말은 우리 몸에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데 쌀에는 6% 이상의 단백질도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근육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해요. 하지만 이 쌀에는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굉장히 부족하죠. 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겠죠. 쑥은 칼슘도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 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예요.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을 갖게 돼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데 쑥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돼요. 우선 철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지고 그래서 철분이 부족한 산모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분들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무기질과 비타민의 구성이 좋아서 염증 해소에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게 되고 혈액이 산성화돼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줘요. 최고의 항염, 항암 식품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쑥과 브로콜리,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놀라운 효능을 발휘해요. 쑥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지방간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도 막아줘서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도 탁월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계란이에요.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는 신경통과 손발 저림 증상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붓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좋아서 신경통, 저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계란의 단백질과 쑥이 만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계란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가 부족한데 쑥에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겠죠. 쑥의 칼슘과 미네랄은 혈액 속에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도 정화해줘 폐질환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도 예방해주기도 하고 뇌 건강에도 또 좋아요. 계란의 콜린 성분과 쑥의 비타민이 함께 기억력과 인지 기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보호해서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갖고 있어요. 네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콩나물이에요. 콩나물과 쑥은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소화 기능을 강화시켜주는데 큰 시너지를 발휘해요. 콩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자연적인 비타민 보충제 역할도 하고, 콩나물에는 지방이 적지만 이를 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 C와 E를 보충할 수가 있어요. 또한 쑥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콩나물에 함유된 실리카와 쑥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해서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뿐 아니라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궁합이에요. 쑥하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면 쑥은 어떻게 드셔야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까요? 쑥떡 같은 음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쑥을 세척해서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편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좋아요. 요거트에 쑥가루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밥 지을 때 잡곡과 함께 쑥을 넣어도 좋고, 쑥 부침개, 쑥 전병 만들어 드셔도 맛과 향이 좋겠죠. 계란물에 쑥가루를 넣어 계란말이 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을 넣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브로콜리까지 넣어 드시면 더욱더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도 줄어들게 됩니다. 검은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도 녹아내리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검은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예요.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새 건강식으로 굉장히 많이들 찾으시는 식품인데, 이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예요. 검은콩에는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산화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물질도 생겨서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를 일으키고 다양한 질병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러한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의 세포의 손상도 예방시켜주고 우리 몸의 이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줘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이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이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 이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해요. 혈당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죽어요. 근데 또 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당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 바로 이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줘요. 여기서 이 식이섬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겠죠. 그럼 검은콩의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이 검은콩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등등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걸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 용해성 식이섬유라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해서 이걸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도움을 주죠. 이거 말고도 검은콩에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아요. 검은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존재하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황반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죠. 특히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도 나중에는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검은콩의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이 검은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키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한 성분이기도 하는데,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 신경 전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 이러한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또 도와주기도 하죠. 또한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의 표면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같이 해줍니다. 이것뿐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줘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검은콩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콩의 효능 일곱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해요.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우리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구성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도 하고, 또 학습 능력과 기억력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이는 뇌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도 보호하게 되는 역할도 하는데, 이것은 뇌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막아주고 뇌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검은콩의 효능 여덟 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탈모 예방에 탁월해요. 검은콩에는 모발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B 성분이 풍부하고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이 시스테일이라는 물질이 가득한데,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이 흰머리,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검은콩의 효능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드셔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성분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리하시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은 약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밥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시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어요. 검은콩을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섭취하게 되는데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콩 두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검은콩 안에 들어가 있는 피틴산 성분이 이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선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게 되죠. 신경이나 근육, 혈액응고 등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막아서 우유의 영양소가 그나마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쁘거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의 흡수가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겠죠.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도 활발하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소화 불량은 일부러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죠.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주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검은콩에는 또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 이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해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수적인 아미노산인데 그렇다면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가 되면 어떨까요? 이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이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상호작용은 우리 몸의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지용성 비타민의 A의 흡수를 저해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를 못하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콩과 같이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어요.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이에요. 이미 다들 밥에 검은콩을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콩은 그만큼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돼서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하게 돼서 우리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한 검은콩에는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도 해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흰 쌀밥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은콩과
함께 섭취를 하면은 혈당 수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거예요. 검은 콩과 궁합이 잘 맞는 두 번째 음식은 당근이에요.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또 루테인이 풍부해요. 이 당근은 항산화 효과, 눈 건강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이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를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도 마찬가지로 도와요.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이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예요.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이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적어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되는 성분이에요.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는 얻을 수 없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오히려 보충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건 우리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분해가 되지 않아서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장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장에 도달해서 대장에서 이눌리는 유익균들이 발효하면서 혈당 조절에 좋은 영향을 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같이 해줘요. 이런 작용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고 당뇨병 환자들이 우엉을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엉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죠. 또한 우엉에는 미네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성분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억제 효과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면서 다양한 요리와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우엉. 저는 어렸을 적에 우엉 특유의 식감과 향이 강해서 손도 많이 안 갔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엉의 향이 좋아져서 이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찬 중 하나가 되는데 달짝지근하게 졸여 먹고 김밥에도 항상 우엉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식탁에 이렇게 친숙한 우엉은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특히 노년 건강 증진에 좋다는데 우엉의 효과와 왜 우엉이 우리 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우엉에는 어떠한 영양소가 풍부한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엉은 당뇨병 환자분들께 아주 유익한 식품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분해가 되지 않아서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장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장에 도달해서 대장에서 이눌리는 유익균들이 발효하면서 혈당 조절에 좋은 영향을 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같이 해줘요. 이런 작용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고 당뇨병 환자들이 우엉을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엉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죠. 또한 우엉에는 크로미나른 미네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크로미나른 성분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억제 효과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크롬 미네랄이 필수로 들어가 있죠.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우엉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엉에 혈당 관리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다는 거 모르고 계셨죠? 우엉의 엄청난 효능 두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예요. 우엉과 다이어트 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우엉에는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리그닌은 불용성의 식이섬유로 장의 해독을 도와줘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엉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가 100g당 오이의 5배나 된다는 사실. 이 불용성 식이섬유인 리그닌은 장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런 성분들은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불용성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고, 앞서 설명드린 우엉에 함유된 이눌린 성분 또한 장에 유익한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돼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시켜줘요. 그뿐 아니라 반대로 해로운 균들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장의 건강이 개선되면 배변 활동도 원활해지고 장내 독소가 제거돼서 다이어트 효과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엉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 효과죠. 우엉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먼저 우엉에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비타민 B1과 B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B1과 B2는 또 세포 대사에도 관여해서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때 원활한 세포 대사는 혈액순환을 지원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면서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또한 이 우엉에는 칼륨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있는데 이 성분 또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줘요. 우엉에 포함된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플라보노이드란 성분 또한 혈관의 확장과 수축을 조절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노년층에서 혈액순환 문제가 흔히 발생하는데 우엉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순환 흐름이 원활해지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니 꼭 자주 드시는 게 좋겠죠. 우엉의 효능 네 번째는 간 해독작용이에요. 우엉은 오랜 역사를 가진 식물로 옛날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되어 왔는데, 우엉은 고대 중국에서는 약용식물로 많이 사용되었고 중국 전통의학에서 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도 사용되었어요. 우엉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맛도 좋은 우엉에는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성분들은 간 해독작용에도 좋은 역할을 해줘요. 우엉에 포함된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은 간의 지방 축적을 예방하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이 성분은 식물 스테롤로 알려져 있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베타시토스테롤은 간에서 담즙 생성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해서 담즙 분비를 촉진을 시켜주는데, 이때 간 내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독소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엉에는 실리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 실리카는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간은 콜라겐을 생성해서 간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실리카는 간에서 담즙의 생성과 분비를 촉진을 해줘요. 소화작용도 도와주고 독소도 같이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서 간에서 독소를 결합해서 우리 몸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엉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우엉의 뿌리에 함유된 또 천연 화합물인데, 사포닌은 간을 보호하고 간세포를 자극해서 해독작용을 촉진해줄 수가 있죠. 또한 간 내부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 해독에 좋은 우엉, 간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엉을 꼭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몸에 유익한 성분이 많은 우엉은 다른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더 건강에 좋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건강도 맛도 더 좋아지는 환상의 궁합 음식 뭐가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우엉과 환상의 짝꿍은 바로 고기예요. 우엉은 고기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는 거.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고기와 함께 조리하면 우엉에 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고기의 단백질과 함께 소화를 돕는 효과를 줘서 우엉의 고기는 지방을 중화시키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고기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엉과 고기를 함께 볶거나 구워서 먹으면 좋은데, 우엉의 향이 고기에 적절하게 스며들어서 맛도 한층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으니 한번 같이 요리해서 드셔보세요. 두 번째 우엉과 환상의 궁합은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인 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우엉 또한 혈액순환에 좋은 식품인데, 우엉과 양파를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데도 도움을 줘요. 또 두 식품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양파에 포함된 케르세틴 성분은 우엉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우엉과 양파를 함께 볶거나 찌개로 만들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고 건강한 한 끼가 되죠. 우엉은 매우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잘못 섭취하면 몸에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기억해 주세요. 우엉을 먹기 전 주의할 점은 약물과 상호작용이에요. 우엉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효과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해요. 칼륨 섭취가 과도하게 되면 혈압약과 상호작용도 일으킬 수가 있고,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우엉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과도하게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또 우엉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성분과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혈압을 더 낮출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간혹 기운이 빠지는
빠지거나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고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또한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우엉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또 임산부의 섭취예요. 우엉이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 이야기는 연구 근거와 전통적으로 구전되어 왔는데 우엉에는 쿠마린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요. 쿠마린은 혈액 응고를 억제할 수도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쿠마린이 자궁수축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주로 동물 시험이나 시험관 연구에서의 결과라서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부족한데 혹시나 만약 임신 중에는 자궁수축이 발생할 경우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으니 몸을 조심해야 되는 임신 중인 여성분들이 우엉을 섭취하는 경우는 가능하시면 피하시는 게 좋겠죠. 드시더라도 의사와 상담하시거나 다량으로 섭취하지 않고 소량 섭취를 권장드려요.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만약 우엉을 섭취한 후에 자궁수축이나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섭취를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아요. 주위에 임신하신 분이 있으시면 잊지 말고 알려드려야겠죠. 몸에 좋은 우엉 꼭 신선하고 상태가 좋은 것으로 골라 드셔야 되는데 신선한 우엉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도 좋기 때문이에요. 신선한 우엉 고르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엉을 고를 때 껍질이 깨끗하고 단단한 우엉을 선택하세요. 신선한 우엉은 껍질이 깨끗하고 매끄러워요. 껍질에 상처나 주름이 없고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우엉이 신선한 것인 거고 반면에 껍질이 갈라져 있거나 흐물거리는 우엉은 오래된 것이라 피하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우엉의 색깔 또한 중요한 선택 방법인데 우엉이 균일하고 밝은 갈색을 띠고 있다면 신선한 거고 색이 너무 어두운 우엉은 보통 오래된 것이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니 우엉 끝부분이 너무 말라있거나 물러있다면 신선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서 끝부분까지 꼭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우엉을 고를 때 또 중요한 점은 껍질이 있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우엉의 껍질에는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면 갈변도 빠르게 일어나요. 판매점에서는 이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 회백제를 사용해서 하얗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껍질이 있는 우엉을 고르시는 게 좋고 껍질을 다 벗기지 마시고 적당히 남겨 같이 드시면 껍질에 있는 좋은 성분이 우엉의 영양을 더해줘서 더욱 영양소를 풍부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의 신호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치료는 시간 싸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빠르게 대처했더라면 나을 수 있었던 증상들이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료도 어려워지고 반신불구나 같은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평생 남아버리기 때문인데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전조 증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뇌졸중은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이 치료 가능한 방법이 달라지고 또 후유증의 강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뇌졸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렇게 이 뇌졸중은 흔히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인식이 높은데 젊은 층 발생 비율도 낮지 않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나 예방법을 미리 숙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먼저
먼저 뇌졸중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고혈압이나 혈관이 막히는 증상 중 하나인 죽상동맥경화성 혈전증, 심장병, 흡연, 음주, 비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혈압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 혈관이 손상되거나 망막손상이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뇌졸중도 고혈압의 합병증 중 하나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처럼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경우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겠죠. 이 압력이 증가할 수가 있어서 또 혈관도 손상될 수가 있어요. 이 손상된 혈관이 우리 몸의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또 이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죠. 특히 이 고혈압은 특정 혈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 뇌로 가는 혈류도 차단되고 동맥경화 같은 증상도 생기기도 하고 혈관 내벽에 이 단단한 플라크 같은 것도 생겨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차단시켜서 허혈성 뇌졸중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때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은 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뇌출혈이죠, 말 그대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는 뇌졸중 위험이 많게는 4배까지 올라가고, 심장질환의 경우는 발생 위험률이 약 17배까지나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흡연과 음주도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금연과 금주는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죠. 하루에 또 피우는 이 흡연량이 더 많을수록 더 발생 위험은 늘어나고, 과음도 그 주기가 짧을수록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혈관에 기름기가 끼고 딱딱해지고 심지어는 동맥경화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죠. 근데 좀 적절히 텀을 좀 길게 두면서 건강한 음주 습관을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비만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키우지 않으려면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뇌졸중 하면 골든타임을 기억하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증상이 발생된 후에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셔서 진단을 받으면 이 초기 뇌 손상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고 경과가 좋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혈관이 어떻게 막혀 있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죠. 또 동맥내 혈전 제거 수술 같은 경우는 증상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받는 게 가장 좋지만, 혹여나 증상에 따라서 24시간 이내에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처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골든타임을 놓쳐 조기 치료 자체가 어려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만약 가족력이 있다면 평소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이 일어날 시간을 메모하신 다음에 병원으로 가시는 게 이 발병 시간에 따라 치료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해서 증상이 발생한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동 시간도 없으시다면 무조건 119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반신마비 또는 이 안면마비예요. 뇌졸중 환자의 약 80% 이상 겪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예를 들면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놓친다던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거나, 이런 증상이 이제 종종 발생이 되는데, 얼굴의 경우에는 이 어떤 표정을 지어도 어색해 보이고 삐뚤어 보이거나 대칭이 맞지 않는 그런 느낌 등을 받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는 그 뇌의 특정 부분의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되거나 제한이 돼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뇌는 신체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데 각각의 신체 부위는 뇌의 이 특정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일어나게 되면 혈액 공급 중 일부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뇌의 일부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운동이나 감각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즉 반신마비는 운동을 조절하는 뇌 부위의 일부가 손상됐을 때, 안면마비는 쉽게 안면 신경을 담당하는 영역이 손상됐을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반신마비는 한쪽 팔과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거나 힘이 빠져서 제대로 움직이기도 조금 힘들고 감각도 둔해지다 보니 통증이나 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짚거나 우리가 들어 올리는 것도 좀 힘들어져요. 안면마비는 마비가 발생한 쪽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기 때문에 얼굴이 웃으면 일그러져서 비대칭으로도 보일 수가 있고, 마비된 쪽의 입모양이 처지고 눈도 제대로 감기지 않거나 이 눈꺼풀도 처져서 눈을 완전히 감는 것도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 증상들은 갑작스럽게도 나타나고 몇 초 몇 분 사이에 또 사라지기도 해서, 증상이 사라지면 나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증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반복되면 신속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 치료가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알려드리는 이 전조 증상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뇌졸중 전조 증상 이 두 번째는 언어장애예요. 뇌는 이 언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을 갖고 있는데 뇌의 왼쪽 이 전두엽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언어를 생성하고 이 말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그 브로카 영역과 언어를 이해하고 이 왼쪽 측두엽 쪽에 위치한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뇌졸중은 주로 이 왼쪽 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하기, 이해하기, 우리가 읽고 쓰는 거 모두 조금씩 불편하고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뇌졸중이 의심되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 보세요. 발음이 뭉개지면서 어눌해진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평소와는 약간 다른 대화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타 발음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문장을 소리내서 읽기도 어렵고 특정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살짝 뇌졸중을 의심해 보실만 해요. 평소에도 맘마랄라 가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발음 테스트를 수시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발음이 계속 뭉개지거나 발음하기가 좀 힘든다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간의 검사나 다른 이제 상담 같은 것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갑자기 하고선 이렇게 쓰러지는 거 많이들 보셨죠?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을 많이 보셨는데 실제로 뇌졸중은 증상이 조금 다른데 초기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병원에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뇌졸중 전조 증상 이 세 번째는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어지럽거나 균형을 잃게 된다면 이 뇌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은 뇌졸중의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에 손해가 손상되면서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돼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우리의 손해는 신체의 균형과 협응 그리고 자세 조정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뇌졸중이 손해에 영향을 미치면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서 어지럼증이나 불안정한 걸음걸이, 자세 불안정, 동작이나 이제 모션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평소와는 다르게 주변이 빙글빙글 돌면서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지시거나 균형을 잘 잡지 못해 걸음에 불편함도 느끼고 또 몸을 바로 세우기 어렵다면 뇌졸중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무조건 뇌졸중의 증상이 아니고 실은 귀에도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원인 모를 메니에르병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양한 질환 중에서 우리 몸에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 몸 자체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계속 이 증상이 반복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몇 초 몇 분 만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바로 시야장애와 두통이랑 구토입니다. 이러한 시야장애는 이 후두엽 시각 경로에 있는 뇌관이 손상되면서 정보 처리나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반맹이나 복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뇌관은 시각을 처리하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시각 경로와 관련된 중요한 신경 핵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시야 결손은 특정 부분에서 갑자기 시야가 이쪽에서 사라지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고 반맹이라는 거는 시야의 이 절반이 보이지 않거나 흐릿해지는 현상 또 복시는 눈 근육이 조정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시각 경로에 문제가 생겨 두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보이는 증상이에요. 혹시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야가 왜곡되거나 흐릿해지고 보이지 않게 될 경우에는 잠깐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하고 넘길 수는 있는데 뇌졸중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반복되면 역시나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증상인 두통과 구토에 주목해주세요.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두통이죠. 그래서 두통으로는 어떻게 보면 쉽게 뇌졸중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만 뇌가 손상된 상태에서의 통증은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두통과는 조금 다르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해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게 반복이 된다면 이것 또한 뇌졸중의 심각한 증상일 수가 있어요. 일반 두통인 증상이랑 다른 쪽의 원인으로 인해서 느끼는 두통은 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뇌졸중은 뇌 일부의 혈류가 차단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혈액이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 조직도 손상이 되거나 혈관이 터지고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관 내압이 증가해서 참을 수 없는 두통과 구통도 같이 동반한다고 해요. 혹시나 가족이 뇌졸중 증상을 나타낸다면 즉시 지조하지 마시고 119에 연락한 다음에 우선 환자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혹시나 의식이 없을 경우 구토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몸을 옆으로 눕혀주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환자가 입에는 아무것도 물지 않아야 되고 또 혹시 구토를 할 경우 입 안에 구토물이 남아있으면 손으로 구토물을 긁어내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질식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조 증상들을 언제 다 외우고 기억하고 있어? 맞는 말씀이에요. 이러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럼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뇌졸중이 급한 상황인 건 아시죠? 제가 말씀드려서 급하다 급해 빨리빨리 이게 영어로 뭐죠? fast죠. 이 급하니까 fast. 이 fast 테스트로 뇌졸중의 초기 경고 증상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fast라고 하면은 F-A-S-T. 이 fast의 F는 face, 얼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 쪽의 일정 부분에 대한 마비 증상이나 이 비대칭성. 그리고 A는 팔, arms. 팔의 운동신경 확인으로 팔 힘이 약해지거나 한쪽 팔이 저리거나 계속 한쪽 팔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증상을 확인하는 건데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고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올릴 수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이런 경우도 많이 시행된다고 해요. 그리고 패스트 중에 S, 이 스피치는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 그리고 마지막 패스트의 T, 타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기록하고 119 또는 병원에 빠른 시간에 내원. 이렇듯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은 패스트만 기억해 주세요. 이런 무서운 질병이 걸리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언제 어떻게 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귀찮아서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꼭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셔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습관화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관리나 건강한 식단, 운동, 금연, 체중관리, 금주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고혈압은 뇌졸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위험 요소로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을 경우 뇌혈관에 과한 압력이 가해져 혈관이 손상되거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나트륨과 고지방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운동도 주기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과일, 채소, 통곡물 이러한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고 매일 30분 이상 걷기, 조깅, 자전거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반복해 주시면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또 혈압을 상승시키는 흡연과 음주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게 뇌 건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